그러면 이제 맥락 분석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류학적 방법을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인류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급적 그 환경에 가서 가급적 오랫동안 그 내부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인류학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이렇게 인류학적 방법을 갖다 쓸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오른쪽에 있는 Rapid Ethnography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타임 샘플링을 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관찰을 하고 인터뷰도 오픈 엔디드보다는 클로즈 엔디드 때 인터뷰를 갖다 하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동안에 인텐시브하게 모아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제 맥락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네, 물리적 맥락이 있고,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맥락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퍼소나하고 소시오 테크놀로지컬 모델 할 때 어땠어요? 거시적인 모형을 먼저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퍼소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과학 분석에서도 거시적으로 전위 맵을 보고 거기서 뎁스 있게 쭉 내려가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갖다 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시적인 맥락 또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개별적인 맥락인데 여기서는 우리 반대 뭐냐면 바툼에서 먼저 시작해요. 개별적인 모형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개별적인 모형을 가지고 통합된 모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개별 물리적 맥락 모형, 통합 물리적 맥락 모형이 있고 개별 사회문화적 맥락 모형과 통합 사회문화적 맥락 모형이 있고 개별 기술적 맥락 모형과 통합 기술적 맥락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개별 사용자와 그 다음에 전체 사회의 평균적인 사용자들을 갖다가 이 내용들로 만들어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맥락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으니까 그래서 아주 시간 없을 때 그냥 아파트 평면도 가지고 42평, 23평, 18평 이러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의 맥락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평면도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얹히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갖다 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특성인지를 파악해내는 것. 그렇게 해서 걔네들 사이에 어떤 컨플릭트가 존재하는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권력 거리하고 사회적 시간 사이에 이런 컨플릭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갖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 동그라미의 크기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수록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사용 경험에 영향을 많이 미칠수록 원의 크기는 더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성을 우리 선과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길 때 그럴 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빨간색 실선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줘요. 이게 개별 사회적 맥락이고 이게 통합 사회적 모형인데 일반적으로 통합 모형은 굉장히 복잡해요.
하면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소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영향도를 미치는 것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 보는 거죠. 지금 여기 통합 모형에서는 코비드 1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의 크기의 정도를 갖다 이렇게 보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술적 맥락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용 중점적으로 우리 분야에서 이 사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 그리고 그 기술이 현재 하이프 사이클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그 수용도가 높고 또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앵자이렉스라고 하는 거부불안장애 치료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용 임상이 등록이 끝났는데 이제 그걸 끝나고서 우리가 이 제품을 갖다 누구를 위한 제품으로 좀 더 특화시킬 거냐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임신부예요. 임신부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 물론 이제 임신부기 때문에 어떤 약을 케미칼 베이스의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에서 그리고 수용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그 30대 40대 여성분들의 20, 30대 여성분들의 이 기술 수용도라든지 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로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은 집단이다. 우리 나라의 20, 30대, 40대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런 집단을 갖다 대상으로 한 우리 서비스를 만들었었을 때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임신부가 처음 그 수태를 했다는 그 진단을 받는 그 시점을 서비스의 엔트리 포인트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댔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복잡하게 보이스 인터랙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보이스는 데이터로만 받는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좀 오래되고 안정적인 기술이 뭐냐면 스피치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음성 변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음성 인식 이런 거 안 하고 변조만 한다. 그래서 변조돼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 임신하신 분이 현재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해서 그 우울증 불안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그 실제 케미칼 약하고 이 디지털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제공한다. 이제 이런 사례가 특정 집단의 테크놀로지 어댑션이나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또는 이제 그 집단에서 성숙하게 사용될 수 있는 IT 기술을 갖다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갖다 활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이야기할 맥락 분석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전반적으로 맥락 분석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사람? 중민님 먼저, 그 다음에 명민님. 네, 아까 이중민입니다. 저는 이제 맥락 분석을 쭉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분석하는 데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데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모형을 보니까 코로나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됐을 때 이제 사라졌을 때고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다른 맥락적 요소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쉽게 많이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비용인데 빠르게 바뀌는 걸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주기로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보통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런 그 기술이나 이런 테크닉을 모를 때 그때는 그걸 갖다 주로 이제 에이전시에
그 이야기를 갖다 해서 에이전시에서 수행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자체 그 디파트먼트를 가지고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굉장히 큰 조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 인터널하게 진행을 갖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뭐 몇 달, 몇 년을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몇 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길어야 2달. 최근에 이제 LG전자에서 나보고 뭘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투잡을 뛰고 있어서 그거 하면 3잡이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2달 만에 해줘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고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서 측정해야 되는데 그런 반복해서 측정하지 않아요. 처음에 제품 만들 때 이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게 평생 간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터벌을 줘가지고서 분석을 했었어요. 그걸 갖다가 디자인 거버넌스라고 해서 어떤 그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이 디자인 부서의 컨펌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갖다 했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 조사 주기를 정했댔어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지금은 계속 그게 견지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2016년에 회사 만들고 나서부터는 삼성전자 일을 안 해서 인터널하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희님. 저는 그 맥락자료를 분석하여서 모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기술 관련 모형을 소개하는 장표에 그 오른쪽에 그 disruptive innovation 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개념적으로 기술적 맥락을 설명해 주셨던 게 기술 이해도, 기술 수용도, 기술 성숙도가 있었고 이 중에 이해도와 수용도는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과 기술 간의 관계를 그런 거였고 기술 성숙도 많이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거였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disruptive innovation 모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제가 알기로 disruptive innovation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서 약간 얼마나 좀 다른지 혹은 얼마나 좀 가격적인 걸 확 낮췄다던가 다른 부분에 주목했는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성숙도랑 연관을 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네, 좋아요. 네. 우리 그 시간 관계상에 대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모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스킵을 했는데, 근데 그 이유 또 스킵한 이유 중에 난 다른 경영학과 수업에서들 많이 다루니까 기술 혁신 수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죠. 점진적 혁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들이 있는데 가격 파괴적 혁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기술의 하이프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근데 동시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제품을 갖다 기획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입장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냐를 갖다가 제시해주는 프레임워크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술 성숙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인크리멘탈한 디스럽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 성숙도가 높을수록 인크리멘탈한 디스럽션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레디니스가 낮을수록 이 뉴한 새로운 디스럽티브 시장 파괴적인 혁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100%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새로운 어웨어니스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 가격 파괴적인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시각이 좀 다르다. 그 이노베이션 그 프레임워크에 따른 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기획의 측면이 더 큰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석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가 더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